4.15 총선 사법 공약 점검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정거래 관련 공약을 집중 비교해드립니다. 최태원 SK회장과 1조 원대 위자료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첫 재판에서 최 회장이 동거녀와 관계를 정리하면 소를 취하하고 혼외 자녀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전직 간호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조사 과정에서 웃기까지 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독서실 총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최저임금을 줘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알아봤습니다. 4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4.15 총선 사법 공약 점검,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최근 몇 년간 도입과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관련 공약을 장한지 기자가 비교해 봤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선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일단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인력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10대 정책과제 가운데 공정사회 관련 공약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유용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거나 탈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물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 자료 제공 시 비밀 유지 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 유용 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및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 완화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불공정 행위 위반 기업에 대해 시정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반복적 위반 시 동장 선정평가 우수 등급에서 원천 배제하는 등 행정 조치도 강화합니다. 채찍과 함께 민주당은 자발적 상생 협력 기업 가운데 훈장 이상 표창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및 공정위 직권조사 유예와 법인세 혜택 같은 당근도 공약으로 더불어 내놓았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본사와 대리점 관계에서도 대리점 본사의 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대리점의 사업자 단체 결성권 보장과 계약 해지 요건 완화 등도 공약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기술 자료 요구와 유용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특히 기술 탈취는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 혁신 성장의 견인차인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성장의 사다리를 끊는 주범입니다.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민주당이 공정사회 공약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공약을 내놨다면 통합당은 경제 활성화 관련 공약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술 및 인력 탈취 등 중소기업이 달성한 혁신을 탈취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 통합당의 공약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법 집행을 강화해 고의적,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통합당은 공약집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짐이 되고 있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며 통합당은 또 공정거래법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놨습니다. 기업 집단 지정 제도와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 기준을 개선하고 지주 회사에 대한 지분율 등 규제도 완화하고 공정위 법 집행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이 골자입니다. 민주당에 비해 통합당의 방점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관련해선 5배, 10배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상한선을 두지 않아야 실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3배까지만 배상을 한다라고 규정이 돼버리면 기업은 또 머리를 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기업이 내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익과 이게 걸렸을 때 손해를 비교를 해봤을 때 걸렸을 때 손해가 더 커야만 이제 불법 행위를 안 하고 적법한 행위로 나갈 수 있을 텐데
강론에선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을 크게 완화하거나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 또는 탈취하지 않았음을 대기업이 입증하는 쪽으로 법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한도가 늘어나긴 했는데 기초적인 손해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문제됐던 얘기들, 그러니까 입증 책임 완화라든가 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조사해보니 손해배상 소송 법률 지원 강화가 31.4%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명령제 도입 23.5%, 징벌적 손해배상 비율 상향 21.9%, 공정위, 법원의 사건 처리 기간 단축 12.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재판 가면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두드려 맞는다. 그러니까 빨리 합의하는 게 좋다. 이와 같은 그 관행을 수용을 하지만 한국에 오면 그래? 네가 재판해봐. 끌고 고생하고 결국 또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아. 여야가 모두 기술 탈취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갑질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은 건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다만 강론에서 실효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나 불타는 BMW 사태처럼 소비자를 상대로 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공약은 빠져 있어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와 관련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조단위 위자료가 걸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노 관장이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얼마나 청구했었죠? 네, 그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4일에 그 이혼 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면서 그 조건을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주식의 42.29%,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1조 3천억 원이 넘는 액수의 재산 분할을 청구를 했는데요.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소송 가액이 조 단위를 넘어가면은 인지대나 이런 거 얼마나 내나요? 네, 그 맞소송을 낸 노 관장이 법원에 내야 할 수수료만 약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기의 소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이 확정한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수수료는 21억 9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수료는 소송을 취하지 않으면 반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든 이기든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어제 변론 기일에 최 회장이나 노 관장이 직접 나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그 노 관장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재판 20분 전인 오후 4시 10분쯤 가정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재판은 10분 남짓 만에 끝났는데 노 관장은 이제 법원에 출입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 회장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출석하면 취재진이 몰려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노 관장이 뭐라고 했는지 전해진 게 있나요? 네, 이날 재판에서 노 관장은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부끄럽다는 심경을 밝히면서 최 회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혼외 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김 이사장과의 관계는 정리하라는 뜻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 회장이랑 그 동거녀 사이에서 낳았다는 딸은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네, 그 최 회장은 이미 그 혼외자인 딸을 자녀로 등록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혼한 상태도 아니고 법적인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이렇게 법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모양이네요. 그 혼외자의 경우에는 생모와의 사이에서는 별다른 절차가 없이 당연히 법률적인 모자관계가 인정되고 상속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생부와의 사이에서는 부의 인지라는 절차에 의해서만 법률적인 부자관계가 생기고 상속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라고 하는 것은 혼외자에 대해서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부모를 확인해서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절차입니다. 인지를 통해서 친자관계가 인정이 되면 1순위 상속인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이게 최 회장이 노 관장 제안을 받아들이면 소취하되고 형식적으로는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데 최 회장이 이걸 거부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이때 쟁점은 재산 분할의 액수가 되겠습니다. 네. 최 회장은 재산의 대부분을 아버지인 고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점에 주력을 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노 관장은 SK의 전신인 선경이 네. 지금의 SK그룹으로 성장하는 도약이 됐다는 점을 입증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노 관장은 그동안도 그랬고 어제 재판에서도 그렇고 나는 뭐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위자료나 이런 거 결정에 영향이 있나요? 통상 이혼 소송에서 네. 외도를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자료는 5천만 원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재산 분할에 있어서 네.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그 재산 형성에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다고 보는 판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에 결혼을 했는데 네. 이혼 소송이 시작된 2017년을 혼인 파탄 시점으로 잡아도 29년은 된 셈입니다. 네.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기간이 재산 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네.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 이번 소송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노 관장이 그동안 기업 경영에 네.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결혼 기간이 길었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기 때문에 네. 법원이 30% 내지 40% 정도의 재산 분할을 인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가의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는 특수한 네.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제 회사가 성장하고 재산이 증식된 데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고려해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게 뭐 그룹 지배 구조라도 연관이 돼 있다 그러는데 재판 결과가 진짜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취업이나 자격증 준비생들 사이에 이른바 꿀 알바로 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독서실 총무인데요. 독서실 총무도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어떨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뭐 어떤 사연인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2015년 1월 20대인 김모 씨는 이제 네. 구직 광고를 보다가 이제 이모 씨가 운영하는 독서실 총무에 지원을 하게 돼서 채용이 된 뒤 약 5개월 정도 독서실 총무로 일했다고 합니다. 네. 이 기간에 김 씨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매일 오전 8시부터 평균 이제 9.5시간 정도 청소나 내부 온도 조절 등 독서실 운영과 관련된 일을 했고요. 네. 또 수고비조로 매달 35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된 건가요? 최저임금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이제 당시에 시간당 최저시급이 5,580원으로 네. 이를 5개월로 환산을 하게 되면 856만 원을 받았어야 하는데요. 네. 실제로 김 씨가 지급받은 금액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150만 원을 받은 겁니다. 네. 이제 공단은 항소심에서 네. 이른바 독서실 총무도 근로자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공단은 먼저 독서실 총무라고 해도 네. 업무 내용이 상대방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 또 네.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 개별적인 지위를 받는다라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독서실 쪽에서는 김 씨의 주된 계약 체결 목적이 네. 이제 노동의 제공이 아닌 학업에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독서실 총무로 한 일은 독서실 운영에 있어서 극히 경미하고 또 이제 부수적인 수준의 잡무로 근로라고 볼 수 없었다라는 취지인데요. 네. 뭐 양쪽 주장이 나름 다 논리들이 있는데 항소심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줘서 네. 독서실 총무도 근로자성이 인정됐다라고 봤습니다. 네. 이에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난 부분을 제외한 미지급 임금 512만 원과 또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합친 총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고요. 네. 양쪽 모두 이제 이의 신청을 내지 않아서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뭐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고정관념을 깨는 판결인 것 같은데 고시원이나 독서실에서 아예 총무를 안 쓰는 뭐 이런 부작용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링거로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간호조무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오늘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인데 지난해 10월 21일 벌어진 일입니다. 32살 A씨는 오전 11시 10분쯤 남자친구 30살 B씨와 부천의 한 모텔에 투숙한 뒤 링거로 마취제 등을 과다 투여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도 일부 약물을 투약하긴 했지만 치사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반 자살하려 했는데 남자친구만 죽고 자신만 살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임혜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자신의 죽음에 동의한 적 없다며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방법을 계획, 실행했다. 이 사건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살인자가 아니다고 거듭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의 고민과 자살하자는 이야기에 동화돼 피해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동반자살을 하려 했다.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는 게 A씨의 최후 진술입니다. A씨는 살인이라는 누명이 씌어져 죽고 싶은 마음이다. 사망한 남자친구에게 빨리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고 울먹이면서도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유족인 피해자 누나는 법정에서 미리 준비해온 탄원서를 읽으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필라테스를 배우고 가족들과 맛집을 찾아다니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있을 때 저희 가족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억누르며 견뎌왔다.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하게 죽은 동생의 넋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만큼 죗값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것이 유족들의 탄원입니다. 동반자살을 하려다 본인만 산 것이든 의도적으로 앙심을 품고 죽인 것이든 언필칭 사귀던 사람이 죽었는데 본인은 건강이나 몸매를 위한 필라테스를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걸 SNS에 올리고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할 수만 있다면 동생이 A씨를 만나기 전 시간으로 되돌리고 싶다는 것이 유족들의 피를 토하는 절규인데 참 무섭고도 알 수 없는 게 사람이고 사람 사이의 만남, 인연인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